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025년 상반기에 신차들의 여러 종류를 발표할 것이고 중저가 차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라면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3나 모델 Y의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때 저가 중저가 차량이 이 신차 부분에서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량이 증가가 하게 된다면 이것이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큰 문제 없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여러 번 이 성정길 TV 채널 통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공부했고 자동차 산업만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경제 전체를 공부를 해서 현재는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AI와 관련된 책도 사실 또 지난주에 나왔고 그래서 AI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테슬라 주식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으니까요. 사실은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올랐다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올랐던 원인은 질문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기 때문에 트럼프에 사실상 올인했던 금전적으로도 올인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2주 정도를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CEO는 미국 역사상 찾기 어렵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그냥 나는 한 편을 서겠다가 아니라 정말 올인했고 네. 올인의 결과를 지금 단맛을 완전히 지금 즐기고 있고 또 효율성 부서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의 공동 장관이죠. 장관이 우리 식으로 하면 2명이 되는 건데 그중에 1명이 내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 또 나아가서는 스페이스X죠. 오늘 밤에 또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 밤에 또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큰 다양한 규제들이 해제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를 올리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윤율의 성장과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거는 후자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그러나 구체적인 펀더멘탈 즉 이윤율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는다라면 조정은 될 수 있는 하지만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테슬라 주식의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랠리가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랠리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들 어떤 조건에서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 또는 랠리가 조정을 받게 될지 또는 하락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러한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랠리가 이제 멈추겠구나. 랠리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지금 상승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이 촬영하고 있는 어젯밤에도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이고 미국 시간도 어제죠. 우리가 식으로 하면 대통령 인수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주정부 단에서 다 연방정부로 통일하겠다. 네. 그건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 시장이 환호한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 핵심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는 FSD에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스드 인간 감독하에서 즉 스티어링 휠과 전방을 주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레벨 2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은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FSD를 할 수 있다는 걸 내년에 2025년에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규제들이 완화된다는 거고 이거는 레벨 4로 바로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은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5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실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실험 데이터가 모여야 연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날 수가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도 매우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실험하는 차량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많이 하면 많아질수록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모여질 수가 있고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잘 진행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실제로 펀더멘털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 번 성정길 TV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운전자가 졸고 있는데 차가 잘 가고 있네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한번 해봐라고 해서 FSD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빨리 모여서 연방정부에서 연방 전체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들이 빨라지고 있고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기에 실행되는가 즉 성장 기대치에 대한 거품이 꺼지기 전에 펀다멘탈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크로스돼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단히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가 이것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자동차입니다. 우선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지금 이제 2기 행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거든요. 이거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게 과연 이것이 폐지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부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테슬라도 여기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우리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00 정도가 될 거예요. 테슬라는 그리고 이 10은 빠른 속도 내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확실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까지 있는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1월 말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된다면 2월, 3월 즉 2025년 1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이 부정적인 영향이 하락 압력을 주가에 줄 텐데요. 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025년 상반기에 뉴 모델스 복수를 썼어요. 신차들의 여러 종류를 발표할 것이고 출시를 할 것이고 그 중에는 affordable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 즉 중저가 차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라면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3나 쉽게 얘기해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때 저가 중저가 차량의 이 신차 부분에서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량이 증가가 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하게 큰 문제 없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A 규제 지원금 폐지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차가 1분기 때 못 나온다거나 2분기에 나온다거나 또는 1분기에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 신차가 나오면 처음부터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대량 생산되잖아요. 사이버 트럭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삐그덕 거리면서 뭔가 생산 라인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생산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가 않을 경우에는 고객들은 원하는데 특히 중저가 차량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모델 3나 모델 Y 물론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디자인이 이뻐지니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번에 중저가 나오는 차량을 구매해야지 좀 더 기다리지 한 달 더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석 달 기다려야지 이러는 오스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분기 전체 자동차 매출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원래 1분기 매출은 원래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뭐 특히 이럴 때 설 연휴도 되게 끼어 있고 원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10월, 11월, 12월이라고 볼 수 있고 1, 2, 3월이 가장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만 이 예상치보다 더 줄어들 경우에는 펀더멘털의 약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랠리는 멈추고 행보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을 위험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들을 극복하게 된다라면 이번 4분기에서 볼 거는 4분기 실적 즉 1월 2일 날 딜리버리 숫자가 발표가 되겠죠. 1월 2일 날 4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발표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4분기는 항상 4분기를 이제 합치게 되니까 1, 2, 3, 4분기에서 2024년 총 판매량이 나오게 되죠. 이 총 판매량이
2023년인 182만 대 수준을 능가하느냐, 또는 비슷하느냐, 또는 모자라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2024년 특히 유럽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상반기는 좋지 않았고 하반기는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기대치는 작년 수준만 해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 토탈리 작년 182만 대보다 10,000 대라도 넘어서게 되면 대단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요. 근데 작년보다 10,000 대가 줄어들어도 시장은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큰 폭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원래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 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1월 말에 있을 1월 20 며칠에 있겠죠.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또 관심 있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당연하게 총 매출 수익률을 보셔야 될 거고요. 매출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테슬라가 3분기 때 했던 것처럼 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을 35,100달러로 낮추면서 대단히 생산 가격을 낮추고 있는 부분에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은 제가 보기엔 나빠지진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메가팩을 통한 순이익률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만 가장 우리가 봐야 할 것은 4680 배터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뭐 CATL 같은 회장도 4680 배터리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그것도 일론 머스크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4680 배터리 팀에 올해 이 12월까지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을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프로젝트를 접겠다고까지도 지금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4680 배터리가 12월까지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율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만약에 4680 배터리가 프로젝트가 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대단히 큰 규모의 R&D 규모라든지 공장 설비라든지 여기에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LG 엔솔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고 파나소닉하고도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프로젝트가 대단히 어긋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현존하는 지금 구형 배터리로 계속 가기도 어려운 상태고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가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테슬라에겐 대단히 큰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2025년 1월 말에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희소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탄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들이 언제쯤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밀월 관계. 트럼프의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가족 패밀리에 새로운 엉클이 생겼다. 새로운 삼촌이 생겼는데 머스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가족 간의 끈끈함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목적형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수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하반기로 가면 여러분 트럼프 나이도 있고 또 연임도 불가능한 이미 두 번째 지금 연임이니까 이미 권력의 흔히 말하는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서 얻고자 하는 자신이 지금 뭐 2억 달러 가까이 쏟고 뭐 시간 갖다 쏟고 이러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거친 표현으로 뽕을 뽑는다. 이런 부분이 언제 이루어질 거면 다 상반기에 이루어지겠죠. 초기에. 집권 초기에 즉 25년과 26년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 발사 허가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쉽게 발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스페이스X가 스타쉽과 스타링크 사업들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2026년에 IPO를 가는 것, 기업 공개를 가는 것, 그리고 지금 X.A에 어마어마한 지금 AI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게 주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FSD가 허가를 빨리 받고 심지어는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것도 26년
말까지 옵티머스에 대한 산업용 생산에 대한 투입에 대한 판매에 대한 허가까지 받아낸다라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다 이룰 건 이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언제 일어납니까? 2025년인가 2026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개런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는 민주당이 들어설 수 있는데 리버스 역전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장에서 1, 2년 정도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게 되면 결코 리버스가 잘 안 되게 돼. 왜 자율주행의 사고율도 별로 없고 인간보다 운전 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목표처럼 그것이 시장에서 트럼프 허가 이후에 2년 동안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용성을 받고 있다라면 그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는 금지시킬 거야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실험을 6개월,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지만 초반에 만들어 놓으면은 누적된 시간의 누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코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위험 요소만 잘 극복을 하고 아까 말했던 이 올라가는 커브와 내려가는 커브들을 잘 조화시켜서 그 4680 배터리 그리고 IRA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신모델의 조기 출시와 그리고 이것에 이 갈등 없는 마찰 없는 대량 생산들을 이뤄내면서 매출들을 끌어올리고 FSD의 허가를 받고 옵티머스의 허가를 받고 스타링크가 더대는 규모 있게 족장되면서 스타링크와 테슬라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뤄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펀다멘탈의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라면 이 지금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 후광 효과와 결합되면서 테슬라 주식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지금 목표 주가를 바꾸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불리시했던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캐시 우드가 더 상향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죠. 원래도 일관되게 상향시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뉴트럴하게 입장에 있었던 곳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의 시나리오가 된다라면 테슬라는 하방하지 않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자기 돈도 이렇게 들인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 이제 이미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위험 요소는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국정 철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효과적 가속화주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일론 머스크가 좀 원래는 효과적 이타주의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효과적 가속화주의로 옮기고 있는 건 뭐냐면 기술 발전의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속화시킬 경우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들이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나 이런 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기술이 지금 대단히 가속화를 원하고 있는 정점에 있고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해줘야 되는데 정부 조직들이나 규제가 이것을 자꾸 막고 있으니 이걸 쳐내야 된다는 것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형성되고 있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거든요. 이 입장하고 트럼프하고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트럼프는 1기 때 자기가 왜 정치를 잘 못했냐 행정적으로 성과가 없었냐면은 당시 그 행정부의 이 연방 공무원들이 다 오바마 편이었고 이거를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했죠. 섀도우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거 다 오바마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절대 집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법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준비해놨는데 마침 지금 상원과 하원도 이겼잖아요. 물론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바로 통과는 안 되겠지만 몇 개월에 거쳐서 뭐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해고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엔 빨라야 2026년부터 가능해질 거예요. 법도 통과하고. 그러나 해고를 누구를 어느 조직을 얼마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방효율성위원회예요. 이거의 수장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맡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연방부처의 인력 구조라든지 뭐 예산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볼 거고 여기는 한 30% 잘라야 될 것 같아라고 언론에다가 안 흘리겠습니까?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30%가 인력이 감축되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 30%가 감축되고 우리 부서는 50% 날아가고 우리 부서는 70% 날아간대. 이러면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위축 효과라는 것을 받게 돼 있죠. 위축 효과가 받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부서가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네. 그런데 70% 날리겠다고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충성하죠.
알아서 충성하면서 그 규제를 미리 풀어주면 혹시 70%에서 그것이 50%로 감축될 수 있고 50%가 결국은 우리가 너무 잘 충성하면 30%로 감축되면서 나는 예외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이 인지상정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효과는 저는 연방 공무원들을 흔히 말해서 해고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빨라야 2026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법이 통과되려면 꽤나 많은 의회에서의 갈등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026년이지만 이미 2025년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올해 12월 1월부터 그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면 익스닷컴에다가 교통안전국 제일 비효율적이야? 50% 날려야 되겠어? 이러면 교통안전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의 교통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는 사적인 이해와 국가의 연방정부의 어떠한 이해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거품을 내면서 비판할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워낙 목표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걸 다 노이즈로 여기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꿈쩍도 안 할 거고 자기 목표를 실현할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성격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효과는 바로 지금부터 사실은 그 위축 효과를 우리가 고려한다라면은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목표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선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제2의 레이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1기에서는 사실은 이민자 정책에 대한 반대라든지 중국 반대도 사실 민주당보다 먼저 외쳤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은 이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잃었던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과거에 중화공업단지가 열심히 있었던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갖고 와야 돼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중국하고 인도로 넘어간 공장을 되돌리겠어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야 한다라는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즉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서비스만으로 대체될 수 없고 제조업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미국의 국가의 부가 미국에서 더 생산되면서 뭔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경제의 어떠한 청사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하는 것은 잘못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었어도 자기가 그려주는 청사진이 그렇게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라든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라든지 이들이 내오는 테크놀로지 중심 AI 중심, 로봇 중심으로 충분히 중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인도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한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새로운 색깔을 갖다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또는 우주산업 뭐 이런 것들 정말로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스페이스X를 빼놔버리면 미국에서의 우주 산업의 발사의 규모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21년 오면서부터는 중국이 월등히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산. 여기에서는 스페이스X 빼면. 그러니까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주산업을 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 때문에 다시 중국을 더블로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여러분 후방 효과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금 스타트업들 예를 들면 로켓랩이라든지 여기도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러한 신생 우주 스타트업들이 또는 뭐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생기면서 미국의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붐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비용들을 갖다가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리고 전통 우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하고는 또는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재사용하면서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우주 산업의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열어내고 있다든지 무언가 신규 새로운 미국의 산업 발전의 방향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주선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새로운 통신 시장을 글로벌 마켓으로 지금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논쟁은 되고 있지만 스타링크는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망을 다 깔 수가 없어요.
무선망도 지금 깔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 스타링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의 협상들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한 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인도의 통신 시스템을 갖다가 스타링크가 다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거대 국가에 또는 브라질을 이미 지금 장악해 가고 있죠. 이러한 땅덩어리가 커서 거기에 모바일망을 촘촘히 놓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이 스타링크가 지금 역할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스타링크는 5G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스타쉽을 띄우면 스타링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팔콘 9에 들어가는 스타링크의 크기와 스타쉽에 들어가는 스타링크의 크기가 달라서 이때 들어가는 스타링크로 가면은 5G보다 더 빨라지는 속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브라질이나 인도의 통신망 자체가 대단히 강력해질 수 있는데 원래 통신망은 되게 국가 인프라로서 보안 사항이고 대단히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잘 안 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정치권에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된다면 미국이 새롭게 지금 전 세계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이미 AI에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이건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거고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쐐기를 박을 거고요. 통신 시장에서 인도와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시장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장악력들을 가져가는 것, 우주 산업에 대한 장악력들을 가져가는 것,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과 이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신규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새로운 주도권으로서 국가로서 부상할 수 있는 것에 이러한 실리콘밸리 세력과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이 부분들이 트럼프하고 결합된다라면 미국이 신흥 경제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